여러분, 2월 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립니다. 이제 움직이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제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을 다시 한번 리뷰 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시장 완전 정복.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항상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은 정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측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이미 이제 사라졌죠. 미국발 금리 충격 더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아시죠?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봐야 한 번 정도 인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상태로 일정 기간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건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내 기준금리도 역시 미국 금리랑 연동이 항상 돼 있으니까 영향을 크게 받죠. 자, 그래서 우리 금리 계속 올렸는데 지금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동결할 것이냐를 두고 금융통화위원들끼리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다? 이것은 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 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진 않았지만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는 좀 더 편해졌다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려야 되는데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막말로요. 저는 못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더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냥 동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차례 더 올린다고 그래봐야 우리도 한 차례예요.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는 또 금리를 인하 쪽으로 갈 거예요. 너무 방향성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더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금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지금 폭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폭락을 얘기를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우리 경제가 망가지길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자,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부의 역대급 규제로 인한 반작용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한 그 후유증,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조정받는 기간이다. 거기에 물론 이제 이 조정을 받는 기간이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미국발 금리의 폭발적인 인상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 미국 40년 만에 소비자 물가 폭등. 40년 만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9%대까지 소비자 물가가. 이건 진짜 유례 없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이렇게 하면서 급격하게 올렸어요. 저도 요번에 맨날 금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상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방 경직성.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방 경직성. 그래서 0.25%씩 올리는 게 원칙이에요. 0.25%씩. 왜냐하면은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0.5%, 0.7% 이렇게 못 올려. 근데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폭등하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해가지고 0.5, 0.7 막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것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금리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 폭발적 인상으로 이제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도미노로 집값이 하락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추면은 다시 이제 시장은 떨어지는 대세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사라진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살아나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일삼 대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그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주택자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관망 중이라는 거예요. 왜 1주택, 무주택자가 움직이지 않고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되느냐? 항상 시장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지 시장이 돌아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거죠. 물론 완벽하게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바닥이 맞아?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될 때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싸게 나왔던 그 초급매 물건들, 몇 억씩 싸게 나왔던 이런 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지금 거래가 급격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래 절벽 속에 초급매가 거래가 되면서 거래가 소진이 되고 있다. 근데 거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15억 초과, 이거는 초고가 아파트라고 얘기해요.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은 15억 이상 되면은 대출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이 규제 제기에서. 근데 지금 15억 되는 것들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열어놨죠. 그래서 그거는 일산 대책의 여파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났다. 지난 10월, 11월 대비해서 49.3%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반면에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들은 오히려 거래가 하락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해서. 이게 뭐예요? 소위 수도권과 이 지방의 양극화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양극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양극화죠.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제가 필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격차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입지같이 커진다. 그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미국 뉴욕에 중간 가격에 집 한 채면은 디트로이트에 가서 집을 29채를 살 수가 있고요. 29채를 살 수 있대요. 중간 가격 하나면. 그럼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23채, 최소한 20채 이상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중심과 외곽 간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서울의 중심, 강남 3구의 중간 가격의 집 한 채 얼마나 갈까요? 중간 가격의 집 한 채. 10억은 넘지 못할 거예요. 15억. 중간 가격이니까. 그러면은 그 15억짜리, 15억, 20억이라고 쳐요. 20억 될까요? 근데 20억이라고 치면은 그 20억을 가지고 청주나 이런 데 가서 집을 몇 채 살까요? 20몇 채씩 살까요? 어림도 없죠. 어떤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같이 집값의 격차가 크게 안 벌어져 있다. 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가면 미국과 같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입지 가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 입지 가치.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 투자와 거주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는 내가 살던 고향 얼마도 좋아. 내가 살기 편하니까. 하지만 투자는 반드시 서울에 돼야 된다. 이것이 양극화를 피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미분양 물량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마다 나와서 미분양 공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선제적 대응을 지금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대폭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미분양은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가장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도 같은 경우에 16만 호가 넘었어요. 전국 미분양이. 그리고,
악성 미분양,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된 준공은 미분양,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악성 미분양이 5만 가구를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악성 미분양이 지금 한 7천 몇백 가구밖에 안 돼요. 계속 7천 가구대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사실 미분양 물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미분양 물량이 지금 한 6만 몇천 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미분양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악성 미분양이에요. 악성 미분양. 이게 정말 진정한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준공이 됐는데도 안 팔려. 그럼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건설사들 어떻게 해요? 안 팔리니까 막 할인 분양해야 되고. 이 악성 미분양이 7천 지금 세대 정도, 7천 몇백 세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은 이 악성 미분양이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분양의 물량의 공포는 너무 우리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미분양 물량이 막 늘어나, 그냥 이 악성 미분양이 막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아직 떠안을 때 아니라고. 떠안아주겠다잖아요. 떠안아주겠다고. 떠안아주겠다는 게 뭐예요? 규제를 없애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과거처럼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취득세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DSR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기사를 잘 보셔야 되죠. 완화 방안 나올 것 증가가 미분양 증가 지속된다면 여기 있네요. 취득세, 양도세, 한시적 면제, DSR 완화 이런 것들이 정부의 대책으로 나올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반등인가 바닥인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자꾸 저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죽은 고양이가 갑자기 꿈틀 한다는 거예요. 죽은 고양이가 한마디로 대세 하락장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데드캣 바운스예요. 그런데 지금 대세 하락장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기라는 거죠. 조정기.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그래서 조정기이지 대세 하락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서 일시적 반등이다,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 조정기인데 왜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했던 분들 올 하반기 가면은 그땐 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반등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2분기면 이제 금리 인하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미국도 3분기부터 금리 인하 시작될 거다. 제가 얘기했죠.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근데 지난해 미국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겠지라고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계속 인상한다. 연준에서 계속 미국 연준에서 올해도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슬슬 기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를 연말쯤 되면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2분기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분기부터 항상 중요한 건 심리거든요. 이 부동산의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축을 차지하는데 이 심리가 이제 상승으로 바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이런 일반 제어하고는 틀리잖아요. 일반 제어는 가격을 할인하면 어떻게 해요? 할인하면 옷이든 뭐든 간에 고기든 할인하면 득달같이 가가지고선 그냥 금세 완판이잖아요. 그럼 막 줄 서 있고 백화점 같은데 명품 할인한다고 해봐. 10%만 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줄 서 있죠. 부동산은요, 가격이 하락해 있으면은 안 사, 아무도. 근데 반대로 가격이 막 오르면은 서로 살려고 난리야. 이게 재미있는 현상 아닙니까? 맨날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자, 재개발 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역점 사업이 재개발이에요. 지금 서울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부숴서 새 집 짓는. 그래서 역세권이나 한강변의 낡은 지역 제가 보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재개발을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곳은 나중에 거기가 가시화돼서 막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은 두 번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내가 있는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불려가는 게 재테크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자, 양극화가 이렇게 지방과 이 수도권의 양극화가 커지는데 양극화 시장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입지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입지. 어디에 들어가 있냐?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서울에 25개 구가 있다면, 서울에 투자한다면 25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그 중에 가장 선순위는 뭐예요? 서울로 아니면 경기도로 지방에서 막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은 지금 막 집이 거기 인구가 준다고 하고 왜 와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자리. 똑같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일을 해도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 가장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자리인데 양질의 일자리여야 돼. 양질의. 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3월 2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3월 2일 날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재개발 지금 투자를 정말 해서 이걸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지혜를 우리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님들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확신을 가지세요.